우리는 소득세라는 게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이제 부과하는 걸 소득세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소득세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우리가 개인에 대한 소득세하고 그리고 법인에 대한 소득세로 이 세금을 이제 두 분류로 나누게 돼요. 어떻게든 인격체가 벌어들인 것에 대한 소득의 세금을 부과하는 게 이제 소득세라고 넓은 의미로 표현을 해요. 우리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나 이런 건 소비세 형태인 거고, 이건 소득세의 형태인데, 우리가 세법에 이름을 붙이면서 개인자를 생략하고 소득세법이라고 쓴 거고, 이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에 이름을 붙이면서 소득자를 생략해서 법인 이제 세라고 세법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제 지문들이 있을 때에 이제 세법에 대해 소득세라고 적었을 때 이걸로 한정해서 보시면 안 돼요. 가끔 실수하시는 이제 분들도 막 있는데, 그냥 소득세에서 뭐에 대한 거다. 뭐 예를 들면 우리 그 부가가치 신고서에 과세표준명세서 있죠. 그건 소득세법상의 서식이 아니고 소득세 서식이라고 적혀 있어요. 한마디로 개인 사업자인데 면세 사업을 하면 같이 작성을 하고 소득세법에 맞춰서, 법인 사업자인데도 우리 면세 사업까지 같이 하면 경영 사업하면 법인세법상의 이제 서식으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이 앞에 공부했던 소득세법은 얘는 열거주의에 맞춰서 주의에 의한 소득원천설에 의한 열거주의 방식을 가졌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건 너의 소득이 뭐니, 우리가 종합소득에 있었던 그 6가지든 아니면 퇴직을 했던 양도를 했던 그 소득의 원천을 따져서 너가 번 형태에 대한 걸 몇 퍼센트 과세하라고 세법법전에 열거가 되어 있으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소득세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법인세법은 그렇게 과세하는 게 아니고, 순자산이 증가를 하게 되면 서로에 의한 포괄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의 원천이 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너의 순자산이 증가했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게, 포괄적으로 부과하겠다는 게 법인세법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세무조정이라는 거 하려고 하는데, 얘가 지금 순자산이 우리 회계상의 자본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럼 우리가 회계에서는 법인세를 계산할 때, 회계상의 법인세 계산할 때는 손익계산서에서 했죠. 손익계산서에서 우리가 법인세를 계산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 이익을 가지고 우리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가지고 법인세를 계산한 게 이게 회계였는데, 법인세법은 순자산이 증가한대. 순자산이 증가한다는 건 우리 재무상태표에서 1월 1일 날 있었던 기초자본하고 12월 31일 날 기말 자본하고 이 자본의 증감을 가지고 얘가 증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당기순이익이라고 말하는 얘는 이익잉여금으로 가는 것만 있는 건데, 여기에는 자본잉여금의 증감도 있죠. 자본 간의 거래에서 있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회계상 법인세하고 법인세법상 계산한 법인세는 기본 원천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 순자산 증가설이라는 표현에서 이제 많은 부분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는 소득세이기 때문에 모든 소득세는 권리 의무 확정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자, 권리 의무 확정주의라는 표현은 뭐 내가 권리를 가지려면 의무를 다해야 된다, 뭐 이렇게 그냥 글자 그대로 읽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정확한 표현대로 하면 진짜 돈 벌어야지 세금 내지, 돈 번 거 아닌 거 가지고는 세금 안 내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기말에
유가증권 평가에서 오르면 올랐다고 자산 높여주죠. 그리고 단기매매증권 평가익 쓰잖아. 그럼 손익계산서에는 영업외 수익으로 들어가서 이익으로 들어가는데 그거 돈 번 건가요? 돈 번 것도 아닌데 너 돈 벌었으니까 세금 내라 그러면 말이 안 되겠죠. 그거는 법인세법은 그건 돈 번 거 아니니까 장부에 적혀 있지만 번 거 아니야라고 조정해 버릴 거예요. 실제로 번 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거니까 나름 합리적인 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느 정도냐면 36개월 할부로 3,600만 원을 어요. 근데 우리 장부에는 3,600만 원 매출로 잡았거든. 근데 오늘 올해 받은 거는 1,200밖에 안 되잖아. 근데 3,600 벌었으니까 세금 내 그러면 부당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2,400 빼고 1,200만 세금 내라고 정리해 줄 거예요. 물론 좋은 점만 말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합리적인 실질 과세 원칙을 정확하게 구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법인세를 우리가 지금 포괄주의라고 했는데 어떤 세금에 대해서 그 과세 대상 소득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법인이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어요. X1년도, X2년도, 그리고 N년도 쭉 하다가 그럼 이때 위치에서 설립을 했으면 우리가 흔히 폐업이라고 말하는 걸 청산한다라고 해요. 청산. 자, 그럼 시작과 끝이 있는데 이 전부 다를 사업연도라고 불러요. 사업연도. 그럼 설립부터 청산까지를 전부 다 우리는 사업연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전체 사업연도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언제 세금 부과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 옛날에 이병철이 만들어서 저도 얼굴이 또 모르는 이건희야 뭐 지금 이승인가 저승인가 어딘가에 있겠죠. 중간 문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럼 아직 삼성전자는 안 끝났으니까 아직 사업연도에 세금을 부과 못하게 돼요. 그럼 이건 너무 기간이 길죠. 그래서 이제 우리 법인 그 회계 기간을 수용해서 단기라는 개념으로 우리 단기 순이익 하는 것처럼 그 단기라는 개념으로 각 사업연도라는 앞에 각자라는 글자를 붙여서 우리의 인위적인 구간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회계에서는 회계 기간이라고 말하고 법인세법에서는 이걸 사업연도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순이익이라고 하는 걸 자, 우린 용해서 이익이 소득 금액이에요. 그래서 제가 소득세 때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라는 게 있고 얘가 자, 첫 번째 대표되는 과세 대상 소득이에요. 그럼 우리는 사업연도 소득이 아니고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기간은 이제 뒤에서 볼 건데 회계상의 기간을 가급적이면 수용해 주려고 그래요. 소득세법은 죽거나 이민 가거나 태어나는 거 아니면 날짜를 없었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근데 법인세법은 우리 회계의 입장을 존중해 줄 거예요. 그래야 세금 내기도 편하고 계산하기도 편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어느 정도 수용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이 첫 번째 과세 대상 소득이 있고, 자, 두 번째, 자, 우리 회사가 법인이 땅을 가지고 있어요. 부동산업하고는 상관없는데, 그럼 부동산업하고 상관없는데 토지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건 비사업용이죠. 그럼 우리 법인세법이든 어느 세법이든 간에 부동산 투기는 무조건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이 지점에서 땅을 팔아요. 비사업용 우리 토지 등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근데 이 양도소득은 포괄주의라서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때 계산할 때도 들어가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얘를 추가과세할 거예요. 추가과세. 이거는 부동산 투기 때문에 추가과세를 해요.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은 법인세율을 10%, 20%, 22% 이렇게 해서 지금 증가를 시키고 있죠. 그런데 얘는 추가과세를 10% 할 거예요. 혹은
좀 잘못한 행동을 했으면 40% 이렇게 많이 부과를 할 거예요. 부동산 투기 용납 안 하겠어 이야기예요. 이것도 들어가 있고 또 추가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는 소득이죠. 소득 금액이죠. 자, 우리 회사가 사업용 자산을 샀어요. 영업 활동에 쓰려고. 그러면 그거는 비용 처리가 되겠죠. 비용 처리가 되어서 세금을 안 낼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회사가 그만을 둬요. 그러면 세금 부과 안 됐던 사업하는 기간 동안 그 물건이 아직 남아 있다면, 그러면 그 물건을 정리를 해서 이제 과세 대상으로 다 전환할 거예요. 자, 그래서 청산하는 시점에서 세 번째, 청산 소득에 대해서 또 세금을 부과하게 돼요. 청산 소득에 대해서 이 청산 소득은 이때 부과가 되지 않은 걸 이제 그만둘 때 정리해 가지고 얘네들도 그럼 사업용 자산 사지 않았으면 세금 부과됐을 것들 있죠. 그걸 계산해서 똑같이 10%, 뭐 20%, 22% 이런 식으로 추가로 더 과세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기본적인 우리 과세 대상 법인세의 과세 대상 소득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책에도 없고 뭐 잘 보이진 않는데 잘 안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는 어쩌다 언급할 수 있어요. 네 번째가 미환류 소득. 미환류 소득이라는 건 이 특례법으로 집어넣는데 법인세로 넣는다고 옛날에 한참 말 많이 하더니 지금 조용하더라고. 이 미환류 소득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경기가 안 좋은데 대한민국은 외국하고 다르게 법인이 마치 사장님 것처럼 돼 있어요. 외국은 주주 따로, 경영자 따로, 이 법인은 하나의 또 그 실체가 있고 이렇게 정확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면 뭐 삼성전자에도 이재용 생각나고 있잖아요. 이게 한국의 문제예요. 한국의 최고 경영자라는 생각 안 하고 이재용 거라고 생각해서 문제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은 스티븐 잡스를 살아있을 때에 애플의 최고 경영자라고 했지 스티븐 잡스 거라고 말 안 했거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애플이 스티븐 잡스 거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법인들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그 법인들의 최대 문제가 뭐냐면 법인은 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법인은 돈 벌어서 법인의 주인들한테 배당해야 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법인의 최대 주주들이 자기 경영자들이 하고 있는데 배당 받았을 때 세금을 많이 내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을 많이 안 하고 회사가 계속 가지고 있는 거야. 회사가 계속 가지고 있는 걸 유보율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그 기업들은 보수주의 회계를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외국 회사보다 안정성은 높아요. 근데 기업 가치가 낮게 판정되는 이유가 배당을 너무 안 해서 그래요. 현금 배당률이 5%가 안 돼. 완전 개판이죠. 외국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30% 선은 가요.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죠. 그래서 같은 레벨이면 얘가 더 안정성이 있는데 가치는 얘보다 훨씬 더 낮아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인 거예요. 그 이유가 법인이 계속 가지고 있는데 이걸 외부로 내보내야지 사회 경기에 돈이 돌 거잖아. 법인이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떡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이제 700억 이상이다가 뒤에 100억, 700에서 거의 1000억으로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자, 100억이라는 돈이 생겼어요. 그럼 이 100억이라는 돈이 생겼으면 너네 회사의 80%를 전부 다 사회로 유출하라는 거예요. 20%만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100이라는 걸 벌었을 때에 외부로 내보내는 방식이 뭐 딴짓거리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시설에 투자하고 투자 20을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한테 상여로 지급을 하고 또 주주들한테 배당을 지급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대로 그냥 가만히 둔 거예요. 끝낸 거야. 그러면 이 법인세법에서는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80까지 해라 그랬는데 20에 대해서 너는 배당 안 하고 외부로 안 내보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추가 과세할게 10%. 그러면 20억에 대한 2억의 세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주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돈 배당하고 말지 왜 가만히 놔둬서 세금 내? 그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의외로 효익이 좋았던 거야. 왜냐하면 주주든 직원이든 시세 투자해서 그 기계를
만드는 회사 직원이든 어떻게든 그 돈이 돌아야 경기가 돌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돈이 돌라는 취지로 만든 건데 의외로 주주들이 난리법석을 떨어서 그래서 이 효과가 꽤 좋았어요. 그래서 일몰되는 걸 또 연장하고 또 효익 좋아서 이제 이걸 원래 조특법으로 넣었던 건데 법인세법으로 이관시키겠다고 해놓고서 계속 그 기업들도 눈치 봐야 되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가 같아야 되는데 달라서 이 타이밍 눈치 보고 이 타이밍 눈치 보면서 그냥 조용히 가는데 없애지는 않고 지금 현재도 과세는 하는데 법인세로 안 들어와서 안 적혀 있는 거지 법인한테 이 세금이 과세가 돼요. 그래서 초반에는 시험에서 언급이 몇 번 됐어요. 미완료 소득에 대해서. 그러다 법인세 들어온다고 해놓고선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의기소침해졌는지 언급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것까지 세금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뭐 있으니 작은 회사들 말고 규모가 좀 큰 회사들 대상이니까 부당하게 느끼진 않죠. 규모 큰 회사들은 좀 돈을 외부로 써야 돼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돈 많은 사람 비싼 차로 기름 길 갈 때 1m 만 원씩 기름값 나오는 그런 차를 타줘야 주유소 사장도 먹고 살고 거기서 사람들 일하고 그죠? 그 사람들이 돈 안 써가지고 힘들어진 게 실패했던 게 그때 노무현 정권이 그 돈 있는 사람도 돈 쓰는 게 막혀버리면서 경기가 안 돌아서 조금 당하는 상황이 됐죠. 거꾸로. 자, 그럼 지금 이야기한 건 138페이지 이야기고, 자, 그럼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법인 유형별 납세 의무가 있는데, 자, 우리가 법인 유형을 첫 번째 나누는 게 내국 법인, 외국 법인으로 둘로 먼저 나눠요. 우리 소득세법에서 거주자, 비거주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 비거주자를 우리가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 거소를 두고 있거나 주소를 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법인세법은 조문에 적혀 있는 원칙상은 본점 소재지가 대한민국인 곳이에요. 본점 소재지가.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또 그래 놓으면 편법을 쓰고 난리도 아니죠. 왜냐면 최고 좋은 곳이 자, 이런 도시 버진 아일랜드라고 아세요? 들어봤어요? 어떻게 들어봤어요? 네? 아, 그냥 우리 보물섬이라는 그 동화인가? 만화가 그 아시나요? 보물섬이라고 몰라? 아, 그래요? 보물섬에 나오는 그 섬인데 버진 아일랜드라고 섬이 있는데 여기가 법인세가 제로예요. 그 국가가. 그래서 우리 교실보다 작은 사무실 하나에 페이퍼 컴퍼니가 전 세계가 다 달라붙어 있어서 한 2, 30만 개 정도씩의 페이퍼 컴퍼니들이 있고 그래서 법인세는 아니지만 다른 세금 때문에 이 기업이 그쪽에다가 본점을 두고 있어서 이렇게 돌아서 갔다 해도 세금 납부하는 게 생기니까 그걸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는 제주도보다 작은 섬나라예요. 근데 거기는 좀 좋긴 해요. 모로코 같은 느낌으로 좀 좋은 나라고 아직도 보물섬 그 밑에 배가 깔아앉아 있어가지고 탐험가들은 항상 가는 지역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그 이야기한 게 대한민국 사람이 그런 나라에 그런 데다가 본점을 두고 한국에서 있고 이런 놈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본점 소재지 따른다 그러면 법인세 작은 곳에 본점 놔두고 하면 될 거잖아.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법인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를 이제 우리 본점으로 본다라고 뒤에 추가 조문을 넣어버렸어요. 처음에 본점 소재지 따른 데놓고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래서 이제 그걸 따르는데 그럼 이 내국 법인은 이제 첫 번째 영리법인이 있고 비영리법인이 있고 외국 법인도 영리법인이 있고 비영리법인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나라 영리법인은 국내외 모든 원천 소득에 대해서 전부 다 납세 의무를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 영리법인은 우리나라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거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 휴대폰 팔아봐야 몇 대 팔까요? 제 생각에 최대 많이 팔아봐야 5천만 대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정도 선밖에 안 되니까. 근데 삼성이
1년간 파는 휴대폰이 몇 억대예요. 삼성은 우리나라에 없으면 안 되는 기업이에요. 삼성전자가 망하죠. 우리 세금이 3배 정도 오른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걔가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내주고 있거든. 우리나라 한 해 예산보다 더 많이 내요. 근데 삼성은 외국에서 판 거까지 다 세금 내는데 애플은 우리나라에서 본 것만 내지 미국에서 판 거 왜 우리나라에 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내 원천소도 우리나라에 판 것만 세금 내고 삼성전자는 외국에 판 것도 우리나라에 세금 내고 우리나라에 판 것도 우리나라에 내고 이게 둘이 차이예요. 그럼 비영리법인도 세금 내느냐? 비영리법인은 소득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고유 목적 사업하고 그리고 수익 사업하고. 얘도 고유 목적 사업하고 수익 사업하고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고유 목적 사업에 쓴다면 자, 우리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의 차이가 뭐죠? 이익 추구 아니죠. 이익은 얘도 추구하고 얘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익을 봤을 때 그 이익을 그 법인의 소유주에게 분배를 하면 영리법인이고, 분배하지 않고 이걸 자기 고유 목적 사업에 쓰거나 그러면 이걸 우리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단체가 자기들이 뭔가 돈을 받아가지고 국가의 보조금 받아내든 뭘 받아내든 수익사업에 받아내서 자연보호 활동에만 돈 쓰면 그걸 고유 목적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성원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럼 이 고유 목적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세를 하지 않는 거고, 그럼 수익 사업에 대해서는 내국 비영리법인은 국내외 모든 원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게 될 거예요. 자, 왜 비영리법인이지만 수익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부과하냐면, 자, 우리 우유, 서울우유, 뭐 매일우유, 남양우유 이런 우유들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비영리법인 대학교마다 우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연대우유, 뭐 건대우유 막 이런 것들 있죠. 그러고 보니까 회기동 왕십리 라인 대학교는 우유가 없다, 그죠? 연대, 건대 이런 건 있는데 고대도 없잖아. 고대 우유 없죠. 저도 저희 학교 경희대 우유 있었으면 한번 먹어봤을 건데 못 봤어요. 한양 우유도 없을걸? 그 동네가 안 좋은가 봐. 근데 자양동 내려오면 건대 우유는 있잖아요. 그죠? 자, 어떻게든 이 우유 회사가 두 개가 있는데 서울 우유는 세금을 부과하고 건대 우유는 부과 안 하면 자유경제시장에서 당연히 부당한 대우다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조세 형평성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여기는 똑같이 세금을 부과해요. 요즘 대학교 가면 막 커피숍 있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럼 부동산 일반 사업자처럼 만들어서 똑같이 과세하는 거예요. 좀 학교 가면 뭐 좋은 커피숍 있다며 거짓말이에요. 저 아직도 저희 학교 교수님 때문에 한 번씩 가는데 우리 학교는 좋은 커피숍 없던데? 그래서 이상한 태어나서 처음 본 커피숍 하나 있어요. 근데 한양대학교지. 거기는 엄청 잘 돼 있던데. 매점이 좋잖아 일단. 그렇더라고요. 자, 그럼 여기에 외국 법인은 얘는 과세 안 할 거고, 그리고 여기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 당연히 세금을 부과할 거예요. 그럼 자, 여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얘는 비과세 법인이에요. 왜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돈 뭘로 벌죠? 세금 받는 게 자기 돈 버는 거잖아. 그래 놓고선 내 세금 벌었어요. 세금 낼게요. 내고 자기가 가져가고 이런 이상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비과세 법인인데 이건 법인세법 이야기예요. 주의할 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납세 의무자가 맞아요. 우리가 팔든 국가가 팔든 부가세 받아가지고 그냥 가져다 주는 것만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돈 부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납세자 사업자 입장에서 내는 거고, 소득세는 자기가 번 거에 대해서 내라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징수하는 주체가 자기들인데 자기가 그걸 받았다고 자기가 자기한테 내는 건 당연히 모순점이 생기죠.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세법은 비과세 법인 혹은 과세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우리 139페이지에 적혀 있는 내용인데, 자, 지금 제가 적은 내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법인이든 외국 법인이든 영리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이 법인격체라고 말한 애들이 부동산 투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토지 등 양도소득은 그냥 전부 다 과세하겠다고 적혀 있죠. 그럼 우리 청산소득을 볼게요. 청산소득은 일단 애플이 문 닫았어요. 너네 자녀재산 처분한 거에 대한 세금 내라고 하면 애플이 우리나라를 미친놈인 줄 알 거예요. 트럼프는 우리나라에 총 쏴버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한마디로 외국 법인에는 영향을 못 미치겠죠. 그러니까 뭐 영리 비영리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 비영리 법인을 볼게요. 자, 비영리 법인이 청산을 하죠. 그럼 첫 번째는 유사 법인한테 귀속시켜 주거나 아니면 국고로 귀속이에요. 결론적으로 국가가 가져간다 보시면 돼요. 그럼 국가가 가져가면 굳이 세금 부과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청산소득은 얘만 청산소득을 부과하는 거예요. 얘는 못하는 거고 의미가 없는 거고, 그래서 청산소득은 우리 내국 영리법인한테만 부과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아래 사업연도를 보면, 자, 옆에 제가 사업연도 이야기하면서, 자, 우리는 회계 먼저 생각해 볼게요. 자, 회계에서는 정관에다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의적으로 설정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정관에 안 쓰면 1년이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런데 법인세법은 그걸 수용해 주는데, 첫 번째는 정관에 써야 되는데 정관에 만약에 안 썼죠. 그러면 회계하고 다르게 법인 설립 신고라든지 아니면 사업자 등록할 때에 정관에 안 적혀 있는데도 사업연도를 신고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회계하고 차이점이에요. 근데 이때마저 안 하면 세 번째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그럼 회계 때하고 차이는 2단계가 하나 더 있는 거죠. 정관에 기록 안 해도 법인 설립 신고하면서 사업연도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때 해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143페이지로 가서, 나머지 다 필요 없는 정보예요. 자, 이제 법인세 계산 구조인데, 자고 이번 주 다음 주 초까지 계속 할게. 자, 보시면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라고 적혀 있죠. 자, 이 결산서가 우리 회계상 용어가 손익계산서예요. 손익계산서를 법인세법에서는 결산서라고 불러요. 그럼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 있는데, 여기에 아래 뭐 입금산이, 송금, 불산이, 그리고 차감소득에 또 기부금 적혀 있고, 그 아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있죠. 그죠? 우리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까지 가는 데에 다음 주까지의 시간을 소비할 거예요. 지금 이 사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할 거예요. 그럼 이 소득금액이라는 이야기는 우리 소득세법에서도 했었죠. 소득금액은 이익의 성격이에요. 이익의 성격. 수익금액이라는 말은 얘는 수익 매출의 성격인 거고, 그리고 소득금액이라는 건 이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익. 그래서 우리 결산서상 우리 당기순이익을 우리는 결산서상의 이제 우리 소득금액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럼 결산서의 매출액을 결산서상의 수익금액이라고 표현해요. 손익계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겨서, 자, 세무조정 적혀 있는데, 와, 우리 책은 정말 대단해요. 능력자야. 세무조정을 어떻게 한 줄 조금 넘어가게 끝내고 정리해줬죠. 정말 능력자예요.
전 저렇게 해가지고 세무조정이 뭔지 설명 못할 것 같으니까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손익계산서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손익계산서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기간이 이번 회계 기간이면 당기 순이익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법인세법은 자, 수익하고 똑같은 건 아니에요. 비슷한 성격, 거의 유사한 성격으로 수익예를 입금이라고 표현을 해요. 입금. 그리고 비용과 비슷한 성격, 얘를 송금이라고 해요. 그러면 입금에서 송금을 차감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회계 기준에 의해서 쓰는 건 자, 이렇게 쓰고 있죠. 근데 우리 법인세법의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에 대해서 첫 번째 언급되는 데는 정말 심플하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입금에서 송금을 차감한 거다라고 적혀 있어요. 정말 심플하게 적어놨죠. 틀린 말은 아닌데 보고 나면 이 책 저자보단 낫지만 그래도 좀 황당한데, 근데 이렇게 계산해 가는 방식을 직접법으로 산출한다라고 해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정확한 방법이긴 한데 문제는 지금 제가 앞에 수익하고 입금하고 비용하고 송금하고 100% 같은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얘 둘이는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 저는 못 믿겠지만 저한테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95%는 일치하대요. 도대체 5%가 얼마나 되길래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차이가 나니까 그럼 평소에 이렇게 회계 기준에서 의해도 작성하고 얘도 법인세 내기 위해 작성하면 이중일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법인세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구하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법인이 얼마 벌었는지를 알아서 세금 부과하려고 하는데 이거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구하기만 하면 되지 입금이다 송금이다가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얼마 벌었니? 이게 법인세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진짜 얼마 벌었는지 이것만 필요하다면 평소에는 회계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한 방에 이 당기 순이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으로 바꿔버리면 되겠죠. 한 방에 이걸 간접법으로 계산한다고 하는 거예요. 간접법으로 계산한다라고 해요. 그럼 이 차이를 우리가 조정하는 걸 이제 우리가 세무 조정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 자, 그럼 우리 세무 조정 용어에서 자, 간단하게 보면 자, 우리가 수익을 100원이라고 장부상에 썼어요. 장부에. 그런데 세법이 이걸 봤더니 100원이 아니고 얘는 120원 번 거예요. 매출한 거야. 그러면 수익을 입금으로 바꾸려면 20원을 더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럼 얘를 이 금액으로 바꾸기 위해서 20원 더해주는 걸 입금에 산입한다 20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20원 너 더 매출이야 수익이야 라고 해버리면 이익이 20원만큼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가산 조정에 이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오는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우리 회사가 100원의 수익이 있다라고 장부에 썼는데 법인세법에 봤더니 70이라는 매출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너 30만 원은 매출 아니야, 수익 아니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30만큼을 빼버려라고 하겠죠. 이걸 너 매출 아니야 입금에 넣지 마. 입금 불산입
30원이 되고 얘는 그럼 이익을 줄여주는 성격이 될 거예요. 너 30원만큼 매출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 그만큼 돈 안 벌었다는 거랑 뭐 거의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차감의 효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다음 비용이 50이 있는데 손익계산서에서 50을 비용이라고 그랬는데 봤더니 법인세법은 예를 들어서 70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얘는 50만 원 비용 처리해서 계산하고 싶은데 아니야 너 20 이거 더 쓴 거야 너 번 거 아니야 그러니까 70으로 비용을 조정해서 송금으로 오라는 거예요. 이걸 송금 산입 20원 하는데 그럼 비용이 늘어나면 이익이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비용이 늘어나면 이익은 줄어들겠지. 더 많이 썼다고 하니까. 그러면 얘는 이익을 줄여주는 효과를 주게 되겠죠. 자, 다음 50원인데 얘가 20원을 썼대요. 그러면 30원만큼은 너 비용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송금 불산입이다 라고 할 거고 비용 아니야 너 20밖에 안 썼어 라고 하면 이익이 30원만큼 더 늘어난 거잖아. 그래서 가산의 효과예요. 자, 여러분 알겠는 규칙을 계속 제가 이야기하고 있었죠. 근데 제가 쓸데없는 소리를 한 거예요. 왜 쓸데없는 소리 했냐면 법인세법은 수익하고 입금하고 차이가 얼마니 비용하고 송금의 차이가 얼마니 관심 없어요. 법인세법은 전혀 관심 없어요. 그게 왜 관심 있어 얘네들이. 법인세법은 이걸 원해요. 그러면 이 이익이 오는 걸로 보는 걸 생각하면 되지 수익이다 수익 아니다 비용이다 비용 아니다 이건 관심 없어요. 그냥 이익을 법인세법상에 말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만들어 달래요. 그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당기순이익에 더해주는 가산 조정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주는 가산 조정을 하고 당기순이익에 빼주는 차감 조정을 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냥 더하고 빼고 하면 되지 무슨 수익을 바꾸고 있고 비용을 바꾸고 있니? 쓸데없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가산 조정하고 차감 조정하는데 그럼 이익이 증가하는 요소가 있고 빠지는 요소가 여기에 이익을 증가시키는 요소가 입금 산입하고 송금 불산입이 있고 이익을 줄여주는 요소가 송금 산입이 있고 입금 불산입이 있죠. 그죠? 그럼 우리 법인세법 세무조정에서는 입금 산입이다 송금 불산입이다 이 말에 구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얘를 비용으로 입금 산입 수익이야 아니 비용에서 뺄게요 이익은 똑같잖아. 그러면 세무조정 할 일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매출 할인 있죠. 매출 할인은 수익에서 차함 계정으로 쓰는 거잖아요. 법인세법도 생각이 똑같아요. 그런데 회사가 장부에 매출 할인을 수익에 차감 안 시키고 잡손실로 처리한 거야. 그럼 수익에서 안 줄이고 비용을 늘리는 거죠. 그러면 화를 낼 것이냐? 법인세는 크게 화낼 생각 없어요. 왜냐하면 이익은 똑같잖아. 수익을 줄인 거나 비용을 높인 거나 그러면 조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법인세를 공부했죠. 주위에서 세무조정이 뭐예요? 그러면 입금산입, 송금부산입 이런 소리 하면 아 그래요? 하고 진짜 뭐 물어보려는 사람이 갈 거예요. 간다는 건 무시하고 니한테 안 물어볼게 하고 가는 거예요. 세무조정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 당기순이익을 가산조정하고 차감조정해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세무조정이에요. 입금산입, 송금부산입은 가산조정의 요소 중에 한 개인 거예요. 얘 둘이는 구분의 의미가 없고 세법법전에도 잘못 적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도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욕했는데 아직까지 개정 안 되고 있어요. 왜냐면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 근데
그 교수님 말고 다른 교수님도 자기들끼리 저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지 다 똑같이 그 이야기를 해요. 아무도 바꿀 생각이 없어요. 맨날 논문 쓰고 있는 연관들이. 그렇기 때문에 얘는 구분의 의미가 없어요. 그럼 저도 이론 수업만 하는 반 가지고 얘네 수업할 때는 세법 법전에 적혀 있는 방식으로 입금 산입이다, 송금 불산입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전표를 끊는 분계를 했던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분계했을 때의 수익 비용에 대한 걸 성격을 인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익 처리했네요. 그럼 수익 아니에요. 입금 불산입.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계했던 걸 유추해 가지고 조정 가능 방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어차피 가산 조정은 차감 조정은 똑같은 건데 어느 걸 선택할 거냐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회계 처리를 수정해야 되는 메인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앞으로 수업하면서 회계 장부에서 쓴 내용하고 법인세법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계하고 그리고 얘 둘이의 차이하고 세 가지를 쓸 거예요. 근데 이걸 전부 다 일일이 뭐 손익계산서나 장부에는 이렇게 써 있고 하면 불편하니까 그냥 약자로 손익계산서 장부에 쓴 거는 제가 앞으로 비장부에는 이렇게 썼어요라고 표현할 거고, 법인세법에서 한 거는 세법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텍스라고 해서 T라고 쓰고, 그래서 이런 세무조정이 나와요. 그걸 우리 텍스 어저스트먼트라고 해서 TA라고 쓸게요. 어떤 분들은 얘 둘의 차이라고 디퍼런스라고 쓰는데 저는 얘는 잘 안 써요. 그래서 세무조정이다라고 TA라고 해서 세 칸 쓸 거예요. 입으로는 장부상 우리 법인세법은 세무조정은 말할 건데 이제 저렇게 쓸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의 분계 쓸 때 제가 장부는 이렇게 썼죠. 세법은 이렇게 생각하죠. 세무조정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쓸 건데 일일이 앞에 이것만 쓰고 있으면 시간 낭비니까 말은 하면서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도 이거 많은 사람이 줄였어요. 각사소라고. 그래서 말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이라고 하면서 각사소라고 쓰고, 단기순이익은 단기순이익이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건 제 나쁜 버릇이에요. 마음 급하면 그냥 한 번씩 NI라고 써요. 넷 인컴이다라고 이제 단기순이익을 이야기하는 거고, 손익계산서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법인세법이 얘 이름을 결산서라고 불러요. 그래서 계산서는 손익계산서다라고 보시고, 자, 그리고 우리 세무조정할 때에 입금 산입은 제가 그냥 입금이다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입금 불산입은 제가 입불이라고 이렇게 쓸 거고, 송금 산입은 송금이라고 쓸 거고, 송금 불산입은 손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 이런 거 쓸 때에 앞에 이제 세무조정은 이걸 쓸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세무조정에 대한 걸 이야기했는데 우리 이 다음 시간에 결산조정하고 신고조정 차이 같은 거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소득처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세무조정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소득처분도 해줘야 돼요. 세법이 너 이만큼 더 벌었어 라고 했는데 내가 아닌데요? 저 안 가지고 있는데요? 너 더 벌었어? 그럼 이 돈 누가 가져갔니? 생각해 보니까 제가요. 그러면 쟤한테 소득세 부과로 뛰어갈 거예요. 그게 이제 소득처분이에요. 그래서 그거 공부할게요. 쉬었다 합시다.